저는 현재 경북대병원 외과에 있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대장암의 치료 중에서 특히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또 많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으면 이따가 많은 질문을 좀 받고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암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위랑 남자에서는 위, 폐 다음에 이제 가장 세 번째로 많은 암이고, 또 여성분들에서는 유방 갑상선 다음으로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3위를 현재 국가 암 정보 등록 사업에 의하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 암 발생률로 봐도 그 보면 위암, 갑상선, 이렇게 폐, 대장, 이렇게 5대 암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는 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이 대장암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위암이나 폐암, 간암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대장암은 보시면은 40%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4년 이제 제가 2004년에 외과 전공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조금 드문 암이라서 이제 수술도 많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랑도 비교를 해보면요,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그러니까 10만 명당 몇 명이 생겼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1위는 저희가 1위는 못했습니다. 1위는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슬로바키아가 10만 명 중에 60명이 생겨서 현재 제일 많은 나라고, 그 뒤를 헝가리, 체코가 따르고 있고요. 우리 옆 나라긴 한데도 보시면 일본은 대장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역시 일본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음식이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습관하고 좀 연관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뭐 가장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위고 그 뒤를 일본, 중국, 싱가포르가 따르고 있는데, 근데 무서운 사실은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암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이 70세 이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외래를 보면은 50대 또 드물지 않게 지금 40대에서도 대장암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국가 암 정보 가이드라인이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빠른 시간 내 이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4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대장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고, 이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협하는 암으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수술적 치료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해부학적인 부위 특성에 따른 수술 방법, 그리고 어떤 저희의 교과서적인 원칙, 그리고 현재 최신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암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오른쪽 배에서 시작을 해서요, 배꼽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뒤에 항문으로 대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맹장, 우리 흔히 맹장염 하는 오른쪽부터 한 바퀴 쭉 돌아서 항문까지 나오는 길이가 짧은 분은 1m 30이고 아주 긴 분은 한 2m까지 돼요. 그래서 긴 어떤 한 터널 같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 가운데, 왼쪽 또는 항문 주변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우측암, 그다음에 좌측암, 그다음에 S 결장암, 직장암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히 이 직장암이 이제 조금 저희가 분리해서 다른 암하고 좀 다르게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항문 기능을 잃어버리고 영구적인 그런 장로, 대변 주머니를 갖고 살아야 되는 암이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길이는 한 1.5m 정도가 되고 직장은 한 15cm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수술이 잘 끝났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0명 중에 9명이 하시는 질문이 몇 cm 잘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 위치에 따라서 자르는 부위 길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측은 한 15에서 20cm 정도 자르고요. 좌측은 한 10에서 15. 직장암은 조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항문을 어떻게든 살리는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12cm 이렇게 부위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측 대장암을 수술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요 암이고요. 여기 암이 생겼을 때 요만큼 보통 한 15cm 정도 이렇게 자르고 우측 대장의 특징은 우측을 자르면 소장에서 대장으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리면 소장에서 대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장하고 대장을 이렇게 새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용어로 문합을 한다, 새로 연결한다는데 소장하고 대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우측 대장암은 이렇게 많이 자른다는 약점이 있기는 한데 또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우측이 좀 후유 증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인공항문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게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냐, 다시 기저귀를 차야 되냐, 또는 지사제나 설사약을 먹어야 되냐를 물어보시는데 그런 후유 증상에 있어서는 우측 대장암이 가장 후유 증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삶의 질 차원에서는 그래도 가장 다행스러운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이름은 우측 결장 반절제술이라고 하고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 때는 장을 부분 절제하고 소장 대장을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운데에 암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 가운데는 암이 잘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 하면 보시면 음식물 먹은 게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고요. 가운데는 약간 고속도로처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쭉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지거든요, 대변이. 그러니까 대변이 빨리 지나가는 데는 암이 잘 안 생겨요. 대변이 오래 머무는 곳에서 발효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변이 빨리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이제 10명 중에 한 분은 여기 생기고요. 저희가 여기는 한 10cm 정도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우측하고 좌측 대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횡행 결장 부분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좌측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변이 보시면 제 왼쪽 갈비뼈 끝에서 항문 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암이 이제 10명 중에 2분은 이쪽에서 생기는데 여기 암이 생겼죠. 대변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름대로 조금 대변들이 빨리 지나가는 지역이라서 암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측하고 비슷하게 20cm 정도 절제하고 이제 남아 있는 그 결장을 직장에다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좌측 결장 반절제술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직장암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10명 중에 4명은 여기 직장에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3명은 여기 S결장에 생기는데 이름이 S결장인 이유는 장이 S자 모양입니다. S자. 그러니까 S자 모양이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S장이니까 대변이 S자를 지나가려면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많이 생기는 부위고 여기는 한 10에서 15cm 정도 자르고 S결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술하고 후유 증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장 수술을 하면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무릎 수술하고 바로 100m 달리기 못 하듯이 장 수술하고 두세 달은 조금 소화불량도 있고 화장실 후유 증상도 있지만 한 6개월 지나면 결국은 좋아져요. 이제 문제는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직장암인데요.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이 수술로 이제 제거되는 부위고 여기는 아주 저희들 표현으로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가 우리 김장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김장 장독대에다가 하시죠. 거기 김치가 발효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대변이 흘러 모여서 이 장독대 같은 딱 생긴 모양도 장독대 같아요. 여기에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100mg 이상이 느껴지면 변이가 느껴지면서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제 쾌변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부위를 10cm를 수술하게 되면 그 저장 창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어떻게 된다? 고속도로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는 어제 화장실을 10번 갔다. 어제 저녁을 좀 기름진 걸 먹었더니 1시간마다 화장실 가느라고 한 잠도 못 잤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 항문으로부터 15cm 부위가 위에 있는 대장 수술은 크게 후유증은 없다. 그러나 이 항문에 가까워질수록 후유 증상이 많아진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 저위 전방 절제술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술이 아마 제가 만나 뵀던 환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암이 항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항문에 생겼으니까 항문을 살릴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 항문을 이렇게 도려내고 그 남아 있는 장을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구 장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회음부 절제술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수술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두 번째는 임파선을 떼야 되는데 임파선은 제가 좀 이따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연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은 이게 수술한 검체를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명 중에 9분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떼요? 이래요. 여기 보면 여기 암이거든요. 보이시죠? 요만큼만 떼지 왜 이렇게 많이 떼요? 이러면 후유증 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암의 특성에 있습니다. 이 암은 눈에 보이는 게 이만큼이면 좌우로 5cm씩은 암세포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작은 암세포가. 그래서 암 수술을 작게 하면 주변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2년이나 3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잡초가 자라나듯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cm, 15cm 수술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크게 떼야 되는 이유는 암세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파선을 뗐어요 이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제 임파선이 뭐냐면 이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목감기 걸리면은 그 목이 편도가 붓죠. 그죠? 그 다음에 다리에 뭐 다치면은 요 가래톱 돋는 거 아세요? 사타구니에? 그게 임파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균이 있거나 암세포가 있으면 그 원래 부위에서
이동을 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목감기 걸렸는데 목감기에 온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말라고 막아주는 게 여기 목에 있는 편도고, 그 다리에 생긴 감염증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게 그 가래토토 같다는 임파선입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할 때는 이 환자는 암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만큼의 임파선은 이 암세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혈관이거든요. 보면 암세포가 암세포에서 이 암에서 나온 암세포가 이 혈관을 타고 이 대동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암세포의 특징은 어디론가 막 자꾸 번지고 싶어해요. 한없이 성장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폐나 간이에요. 그래서 대장암은 대장암에 생겼지만 치료를 안 하고 내비두면 얘네들이 가장 먼저 이런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이사하고 싶어하는, 이민 가고 싶어하는 곳은 간이나 폐예요. 그래서 그 간이나 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를 타야 되겠죠. 그게 이 대동맥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를 타고 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주고 있는 게 임파선이에요. 그래서 임파선이 열심히 이렇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생긴 거 가는 거를. 그래서 수술할 때는 암세포가 여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후에는 우리 병리과 교수님이 여기를 100분의 1 토막으로 슬라이스를 착착착착 내가지고 현미경 슬라이드로 봐주신 다음에 임파선에 갔다 안 갔다를 판정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대장암에서 중요하냐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임파선에 간 분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임파선에 안 간 분은 수술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생존율이 좀 다릅니다. 이제 임파선에 안 가신 분은 보통 1기나 2기거든요. 그러면 80~90% 완치돼요. 저희는 좀 순한 암이에요. 암 중에서는 갑상선 다음으로 순해요, 저희가. 근데 췌장암이나 이런 독한 암 있죠, 폐암. 이건 생존율이 30~40%잖아요. 근데 임파선에 가게 되면 생존율이 5~6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임파선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가장 저희들이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연결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이게 인공항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영구적인 어떤 이 화장실 후유 증상까지 뻗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수술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개복 수술, 복강경, 로봇 수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의 원칙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개복 수술은 이제 제가 의과 대학생일 때 인턴 레지던트 때 했던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로 10cm, 위로 10cm를 배를 열어요. 그러면 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글로 우리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넣어서 수술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5~20cm, 옛날에 우리 목욕탕 가 보시면 좀 이렇게 상처 보시면 저 옛날에 수술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술하는 장면이긴 한데 조금 멀리 찍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장점은 있어요. 상처가 큰데 장점은 뒤에 제가 설명드릴 복강경이니 로봇이니 뭐 다 멋있는데 그 어떠한 수술 기구도 사람 손보다 현재 정교하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 수술을 10명에 1명은 하고 있는데 어떤 때 하냐? 결정적일 때 합니다. 복강경도 안 돼, 로봇도 안 돼. 그러면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개복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수술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인데 제일 유명한 게 이 복강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배에다가 공기 넣고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볼게요. 배에 공기가 들어가면 배가 이만하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 배 안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요 그림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한 직경이 5mm밖에 안 되는 작은 젓가락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또 젓가락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암세포 잡고 오른손으로 내시경 가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잘라서 그 다음에 배꼽에다가 3, 4cm를 상처를 내서 이게 맹장 수술하는 만큼만 상처를 내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198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45년, 5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술이고요. 대장암에서는 우측 대장암, 그 다음에 아까 가운데 대장암, 그 다음에 왼쪽 대장암에서는 제일 좋아요. 예, 이 수술은 현재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장비가 배에 조그만 투관침, 저희들 용어로 트로카라고 하는데 내고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시경에 그 복강경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TV 보는 것처럼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하게 되고요. 나중에 대장암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4에서 5cm 정도는 상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제 이 수술이 이제 개복 수술보다 이제 잘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의학 교육 안 받아도 제가 다음 주에 수술할게요 이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강경 수술이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로 복강경 수술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됐냐 하면은 아무래도 20cm 상처보다는 4cm 상처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작고 저는 개인적으로 70세 이상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70세 이상에서는 이렇게 개복 수술하시면은 젊은 사람보다 회복이 한 2, 3주 더 걸리거든요. 근데 복강경 수술하면은 한 4박 5일 있으면 다 집에 가세요. 그래서 70세나 80세 이상 수술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더 복강경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퇴원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저희들이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배를 열고 수술하나 복강경 수술하나 생존율이 똑같더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뭐 보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개복 수술이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복강경 수술이고 이게 요즘에 저희가 새로 시도하고 있는 무흉터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20년 뒤에 지금 의과 대학생들이 외과 의사가 됐을 때는 거의 막 이렇게 자세히 들여보지 않으면 상처가 안 보일 정도로 수술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테크닉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나게 저희가 놀랄 정도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인데 이 로봇 수술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게 보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은 로봇 수술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는 약간 꺼려하시게 되는데 가장 그 큰 이유가 이제 전체 병원비를 나중에 보면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술료에서. 수술료에서 2.5배가 나니까 이 고가의 수술을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희 의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갑을 이런 논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제일 후유 증상이 많은 데가 어디라고 했죠? 직장암이죠. 예, 항문 가까운데 항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로봇은 도움이 됩니다. 항문이 멀면 멀수록
로봇은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S결장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이 좋고, 우측 대장 당연히 복강경이 좋은데 직장암이다, 항문 근처다, 항문을 1cm 살린다, 2cm 살린다, 이럴 때는 로봇 수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3D 영상을 주고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고 출혈을 줄이고 신경을 살리고 뭐 다 좋은데, 가장 큰 약점은 수술료가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술을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뭐 로봇이 한다고 해서 로봇 막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석 같은데 저희 외과 의사가 이렇게 앉고요. 여기 보시면 앉아 있어 제가 이쪽에서 수술하면 환자 몸 옆에서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일로 움직이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옛날에 우리 영화 아바타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수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인공항문이죠. 그래서 인공항문을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인공항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영구 장르가 있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하는 일시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장르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항문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항문을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암이 아까 제가 보면 수술을 왼쪽 5cm, 오른쪽 5cm 했잖아요. 크게 잘라야 되잖아요. 임파선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떼야 되는데 이미 항문을 먹었으니까 항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항문에 이제 형체를 다 광범위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문이 없기 때문에 대변이 나오는 길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에 이제 비닐 주머니라고 장루라고 하는데, 그 장루를 착용하고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없앤 거는 복원이 안 됩니다. 현대 의학 기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구 장루가 되고, 일시 장루는 뭡니까 하면은 아까 직장암 수술하면 연결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연결이 어려워요. 연결이 그러니까 잇몸이 없는데 임플란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임플란트가 붙어 있을까? 잇몸이 없는데 흔들흔들하죠. 그러면 붙을 때까지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안 먹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대변을 안 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 부위가 보면 항문에서 1cm 위거든요. 너무 약해. 이거 살려야 되겠어. 살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변을 안 내려오게 해야 돼. 대변을 안 내오게 하려고 대장이나 소장을 살짝 2-3달 동안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이 주머니로 나가고 2-3개월이 지나면 이게 단단하게 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일시적인 장루를 다시 복원해주면 우리가 다시 항문 기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장루가 있고 영구 장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영구 장루고요. 주로 왼쪽 아래에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100명 수술하면 98%는 항문 살려요. 근데 한두 분은 못 살려요. 저희가 아마 항문 가장 많이 살리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도 1-2%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이미 거기를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영구 항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머니로 대변 이제 식사하면 소장에서 넘어가서 이 주머니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는 오른쪽 아래에 하는데 2-3개월 후에는 복원이 가능해져요. 이제 현재 저희 병원 치료 프로토콜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날 입원하고요. 전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장 정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먹고 설사해서 대변을 쑥 빼고 수술합니다. 그게 있으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술하고 하루 정도 금식합니다. 요즘은 하루 정도 금식하고 이틀째 물, 3일째 미음,
4일째 죽 먹고 이제 여쭤봐요. 제가 퇴원할 준비가 됐나 해서 방구 나오세요. 저희는 방구가 제일 반가워요. 그래서 방구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제 연결이 돼서 기능이 돌아왔구나 해서 내일 퇴원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방구 나오세요 이것만 묻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장암은 한 4박 5일, 직장암은 수술이 어려워서 한 일주일 이 정도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입원 기간은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은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뭔가 이게 특효약이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장이 짧아진 거거든요. 장이 짧아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 김장 장독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해주고 보관해주는 그 장독대가 없어졌으니 김치가 제맛이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변이 봐도 느낌이 옛날처럼 시원하지가 않고 상쾌한 느낌도 없어. 뭔가 뭐 작은 이렇게 완두콩처럼 나오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산균도 드리고 섬유질도 드리고 하지만 이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해야 됩니다. 장이 다시 저희가 새로 연결한 장이 다시 장독대처럼 변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보통 2, 3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2, 3년 동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증상은 너무 많이 간다랑 변비 두 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변비랑 화장실을 많이 간다 두 개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변 장애를 이게 사실 이 저희들 보고에 의하면 12에서 74%. 근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직장암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항문에서 10cm죠. 제가 직장암 수술하신 분 보면은 둘 중에 한 분은 힘들어하세요. 둘 중에 한 분은 힘들어하고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좀 좋아지세요. 예. 근데 이게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803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도 있고, 예. 또 그게 안 돼서 가까운 부산도 여행 가기 좀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경과를 봐야 되고요. 이제 해결 방법이 있냐라고 물으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물 치료.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그 요즘에 나온 좋은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도 있고요. 섬유질, 과립질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음식 일기를 쓰라고 강조합니다. 음식 일기.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오늘은 힘들었다.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오늘은 잠을 잘 잤다. 그러면은 그 일기를 이렇게 며칠을 쓰다 보면 그 음식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름진 음식 먹었더니 어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면 약간 피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기름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먹으려고 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약을 좀 처방해 드려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그 약을 드시면 돼요. 예. 우리가 알러지 와서 눈 간지러우면 눈에 안약 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이 나한테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약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따라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뭐냐면 그 사찰 음식 아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사찰 음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백화점 가면 도시락도 있는데 사찰 음식이 보면은 그 진짜 환상적인 그런 섬유질 배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다는 음식은 그게 참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힘드셔도 여기 보이시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날짜별로 써놓고 이거 내 오늘 숙제 아침에 한 병, 저녁에 한 병 이렇게 물 많이 마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이런 증상들을 조금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노랗기리 한 게 다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대장암 외과 의사들은 이 신경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손상을 입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무릎 수술하면 무릎에 있는 신경 다치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르거든요. 느낌이 시큰시큰하고 비 오면 아프고 마찬가지로 직장암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면 소변도 대장 수술했는데 소변은 왜 그래? 그러면 직장 앞에 있는 게 방광이거든요. 이게 신경 건드려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그 좀 이렇게 발기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물요법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물을 많이 먹자, 사찰 음식이 좋다. 근데 음식 얘기는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개가 뭔지 아세요? 이 첫 번째가 커피 먹어도 되냐 그래요. 예.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많은 과학자들 조사에 의하면 커피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좀 많이 받아요. 회 먹어도 되냐? 네, 대장암 수술했는데 회 먹어도 되냐? 항암 치료 중에는 안 돼요. 항암 치료 중에는 이런 날 것은 장염을 일으켜서 안 되는데 항암 치료 끝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놈이죠. 예, 저희가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 얘기했지만 저희가 대장암이 왜 늘었습니까? 예, 고기 먹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암 어떤 분 보면 4개월 있다 만났더니 완전히 거의 막 해골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대장암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40년에서 많게는 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고기를 안 먹는다. 조절해서 먹는다. 좋은 거예요. 대장암 안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북유럽 애들처럼 좋은 거예요. 뭐 치즈 먹고. 근데 지금 제가 80살인데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럼 140살을 대방하는 거예요. 큰 예방 효과는 없어요. 차라리 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고기 먹어도 된다. 단 내시경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파선 얘기 드렸는데 3기 나오면은 항암 치료 하셔야 되고요. 2기 나오면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 항암 치료 하나요? 그러면 저 수술하는 날까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수술하고 나면 아까 보면 암 떼는 거 보셨죠? 그거를 저희가 검사하는데 2주 걸려요. 그래서 퇴원 먼저 하시고요. 퇴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시면 결과 보고 1기나 2기니까 안 할게요. 3기니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